네, 산만한 광화문 횟집마다 뭐 먹을 거 많이 드시고 빵도 드시고 떡도 계시고 계신 와중에 시작합니다. 광동 2년 10월 29일 농성 800일에 맞이하는 뭐 주먹밥도 주시고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광화문에 와라 4회차 방송인데, 4회차를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가 농성장에서 하루하루 이제 농성 며칠인지 카운트를 하잖아요. 세다 보니까 오늘이 농성 8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날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좀 다르겠죠. 100단위 앞자리가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기분이 참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성 800일이면서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와라 4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전에 같은 자리에서 김주영 동지 2주기 추모제를 진행을 했고요. 또 10월 29일 오늘은 정확하게 2년 전 그 파주에 있는 어린 남매 지우 지훈이가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성 800일 김주영 동지의 2주기 추모제 그리고 화재가 난 지 2년이 되는 날 해서 조금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2년 구멍난 복지제도의 피해로 돌아가신 김주영 동지와 지훈이의 남매 이들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좀 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운 데서 좀 들려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광화문의 와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여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죠? 한번 좀 소리 한번 내주세요.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많이 계세요. 오늘 그 우리 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의구심을 가지고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계신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성 소리로 확인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 바로 앞전에 이제 김주영 동지 2주기 추모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모제 끝나고 이제 좀 갈데없는 분들이나 좀 남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저희 라디오가 그 제목이 광화문에 와라고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잖아요. 저희가 매번 방송이 끝나면은 일주일이 다 될 무렵에 유튜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광화문에 와라 혹은 뭐 장애 등급제, 고양이 문제 여러 가지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정말 저희 방송의 취지에 걸맞게 광화문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리면서 이렇게 잘 올라갔나 이렇게 몇 번 클릭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3회 방송을 올렸는데 모든 그 저희 방송 파일이 그 조회수가 10을 넘기는 게 없어요. 다 한 자릿수입니다. 취지에 정말 딱 따르는 훌륭한 방송이죠, 그죠? 광화문에 와야지 들을 수 있고 와야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라디오입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기쁘고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도 광화문에 오신 김에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를 함께 방청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생통 아니죠. 뜨거운 안녕 함께 해주실 한명희 동지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의자를 들고 나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켜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먼 길 다녀오신 것처럼 보이는 복장이네요.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광화문에 와라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해주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는 어쨌든 공동행동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요 활동을 좀 한 가지 정도 정리해가지고 얘기 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그 어저께 있었던 어제 이룸센터에 있었던 장애 종합 판정체계 설명회에 우리 전장현과 공동행동 그리고 동지들이 가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장현에 이제 전국에 활동가들이 하는 워크숍 참여 관계로 저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지는 못했는데 또 이렇게 사회자로 계신 임영희 동지가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 상황이랑 이런 거를 좀 이상하지만 역질문해가지고 이 코너는 항상 좀 이상함이 있네요. 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려고? 예, 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좀 한명희 동지가 얘기를 많이 하실 줄 알고 주먹밥 먹고 있다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어제죠. 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뭐 주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제의 어떤 그 대안으로 뭐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애 종합 판정 체계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를 설명회를 하는 설명회 자리가 있었어요. 설명회 자리가 있었는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 많은 동지들이 가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깽판을 놓은 거죠. 네. 이거 하지 마라. 이제 펼치시고 했었던 네, 거죠. 잠시만요. 딴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몇몇의 전장현 동지들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그리고 토론회가 실제로 이제 성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장총이나 이렇게 주최했었던 토론회를 주최하려고 했던 주최단체 쪽에서 좀 전장현이나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장애 등급제 뭐의 대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뭐 정확하게 추진단 이름은 모르겠는데 장애 등급제 판정 체계 개편 추진단인가 이런 추진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도 이제 그 추진단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장애 등급제 폐지는 단지 뭐 기분 나쁘니까 이름만 바꿔라는 것이 아니고 1급, 2급이 아니라 나는 몇 점인가 점수를 다시 매기자는 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장애 등급이라는 거를 좀 없애면서 그 장애인들 당사자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뭔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그 영어로 얘기하면 니즈는 뭔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게 뭐 장애인의 뭐 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뭐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체계들이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이게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중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 소득 보장도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의 일방적인 의학적인 기준의 장애 등급만이 아닌 뭐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논의하려면 사실 그 보건복지부만으로는 되게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노동지원 정책도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뭐 장애인 연금 이런 걸 막 뜯어고치기 시작하면은 돈이 막 정말 수억 깨지는 거기 때문에 뭐 기획 뭐 재정부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범정부적인 기구를 꾸려서 그 안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의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반인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등급이 있어서 정말 뭐 소나 돼지처럼 등급을 매겼는데 이건 참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껍데기만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등급을 없애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점수를 매겨서 등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장애를 판정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어떤 표딱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테이블에서 열심히 뭘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일반 통행식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5년 동안 연구한 연구의 결과 뭐 어떤 추진단 회의를 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로 들고 나온 것이 그 장애 등급 판정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표딱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장현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추진단 구성에서부터가 어떤 장애인계의 인사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저는 뭐 정확히 모르거든요. 이걸 나한테 지금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한 30명, 32명인가 이렇게 추진단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만이 장애인계의 인사로 구성이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장애인계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다 쌩까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추진해서 어떤 그런 표딱지를 하나 들고 와서 이거를 설명을 할 테니 들어라 라는 자리가 어제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진단의 구성이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인 기구를 꾸리고 이런 표딱지 설명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서 이걸 듣게 된다라면 이 표딱지가 지금 또 10월 달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원구인가 어디랑 뭐 두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했으면 준비를 해왔을 텐데 지금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 설명회를 했으니 설명회를 했고 뭐 공청회도 열겠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했으니 2015년부터 장애 종합 판정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장애 등급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선전을 하려는 이런
작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자리를 좀 깽판을 놓으면서 어렵게 왔던 많은 분들에게 좀 되게 좀 죄송한 뭐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뜨거운 안녕,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참 어색하네요, 이 자리는. 네. 그래서 이제 장애 등급제 부양인증 폐지를 위한 800일 농성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다양한 일정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뜨거운 안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토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만 그럼 네. 뜨거운 안녕을 하는 걸로. 네. 네, 와서 질문을 하고 간 한명희 동지에게 그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장애 등급 그 종합 판정 체계 그 설명회 관련해서는 그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마이너나 에이블 뉴스나 이런 데서 좀 기사를 썼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좀 일방 통행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단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꼴랑 장애 등급을 새롭게 판정하는 체계만을 들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했으니 설명을 들어라라고 했던 것들 이 두 가지의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자리였고요. 계속해서 장애 등급제가 실질적으로 좀 폐지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농성 800일을 맞이했고요. 800일 이후에 900일, 1000일, 뭐 8만일까지 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날짜에 연연하지 않고 끝장 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에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네, 취지에 아주 충실합니다. 방문에 와야 듣는 겁니다. 올리는 거는 그래서 듣고 누가 뭐 피드백을 하고 너네 왜 이런 식으로 하니라고 해도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와야 듣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한번 저는 잠깐 들어봤는데 제 목소리가 되게 코가 막힌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속이 상했어요. 어제 이제 그 올리면서 저희 섹시랑 같이 섹시야 빨리 와봐. 이게 지금 목소리가 내가 지금 코가 막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내가 잘 때 이제 숨을 안 쉬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코가 막혀 있을 거다. 코를 뚫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목소리가 괜찮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PD님이 좀 목소리 좀 잘 잡아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파주의 어린 남매 2년 전에 화재로 숨져간 지우 지훈이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던 김주영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두 분 네. 경기장차연의 이영숙 언니와 그리고 성동센터의 희정 언니를 큰 박수로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 주세요. 네. 머리 색깔이 예쁜 분이 한 분 나오시고 네.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데 색깔만 다르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제 게스트용으로 하나인데 한 분씩 번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요. 네, 오늘 김문주님이 이제 카메라를 잡아주고 계신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잡아주세요. 뭐 보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잡으셔도 되고. 예, 이거는 뭐 대본입니다. 저희 작가도 있고 PD도 있고 이게 뭐 나름 탄탄한 방송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뭐 잡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 뭐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농무상담가를 맡고 있고 자립생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마이크를 조금 볼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도 예,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네, 저는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 나온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앞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주영 동지 2주기 추모제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마이크를 먼저 잡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김주영 동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주영 동지랑 어떤 관계이셨어요?
김지영 동지가 성동센터에서 일을 2008년에도 했지만 저 2009년 12년까지 했는데 그때 자립생활팀에 다조모임, 권유모임을 맡고 제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팀장이시고 팀원이시고 같이 네네. 성동센터에서 활동하셨던 관계. 네. 네. 그 희정님이 좀 기억하시는 김지영 동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였고 성동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첫 인상이 뭐였냐면 항상 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 어떤 같았어요. 거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리생활에 시설장 비리 그런 것 때문에 그때도 아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같이 공동으로 행동해서 이완수 이사장 비리를 저거 할 때 취재를 왔었던 것 같아요. 김지용 씨가 그러면서 매점에 와서 취재 기자라고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기자로도 네, 실제로 네, 활동을 네.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첫 기억. 그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분이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작은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짬장이 보면은 항상 장애인의 자율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고 본인이 직접 또 활동보도 24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때 2010년에 재판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도 굉장히 중증으로서 시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활동가로서 필요하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혹시 나 때문에 또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굉장히 원대했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한양대 사이버대학교도 다니면서 사회복지 공부도 했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양념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도 찍으러 다니는 걸 굉장히 열성을 보이셨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미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좀 그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갔다는 게 좀 동료로서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활동을 하면서 기억이 났던 거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뭔지 모르겠지만 선거였을 거예요. 선거하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구에 장애인 투표소가 장애인 접근권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그날 아마 아침 새벽부터 워낙에 활동 시간이 작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침에 갔는데 2층에 그 투표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센터에다 와가지고 이거는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인 시위까지 해가지고 그 사건 당일날? 네네. 거의 그때 당시에 투표를 아마 했을 거예요. 했다고 기억나는데 마감 직전까지 해가지고 그게 그거를 위해서 장애인 접근권 투표소가 지금은 주영동 덕분에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광명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직접 나가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장애인 저상버스 같은 것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거 직접 알아보고 현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취재, 뭐 방송, 미술 이런 활동들도 그렇지만 그 종합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투쟁들 활동들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던 거고, 이제 사건 당일날도, 이날이 아마 그럼 무슨 재보선 같은 게 있었던 날이었나 봐요, 12일. 근데 이날도 어쨌든 투표소 앞에서 그 장애인 접근 가능하지 않은 투표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1인실을 하시다가 결국은 투표소가 뭐 내려와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되게 좀 이제 기억하기 되게 힘드신 기억들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성동 장애인 가르치는 센터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현장도 가보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10월 26일에 그날 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새벽에 활동가한테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불이 났대. 주영이 언니가 살던 곳에 불이 났대. 그래서 주영 언니가 못 나왔대.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어떻게 그 소리만 몇백 번을 출근하기 전까지 출근을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떻게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듣는 사람이나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나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진짜 어떻게 소리밖에는 못했던 그런.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화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가 분들도 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돼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죠. 네. 이런 사고가 좀 일어나게 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희 보세요?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몇 번 그게 주요동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숱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는 활동보조 시간은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이라고.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하다가 결국은 주영씨가 그렇게 됐고, 결국은 계속 예산 타령하고 등급제 얘기하다가 아까운 생명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지 않았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만 있었고 비상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솔직히 얼마 되지 않은 그 몇 발자국을 과연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 김주영 동지가 그 당시 이제 그 제공되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량 거의 최대를 받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가 퇴근하고 이제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방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활동보조를 요구하면서 계속 투쟁해 왔던 것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각이 아까 이제 추모제 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올해 돌아가신 오수석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함께 사는 장애인인데도 이제 근육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이어서 호흡기를 끼워야 되는 장애인이어서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시정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쨌든 제일 가까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김주영 동지 사고 이후에 활동보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좀 질문이 있게 있네요. 개선되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800일 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예산의 논리를 푸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지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데 그걸 등급제로 나누고 뭐 예산으로 나눠버리면 또 이런 지금 솔직히 광화문에 있는 지금 주영 동지 빼고 8분의 그런 영정사진에 있는 분들이 그걸 대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가 아니라 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은 뭐예요? 저희는 열심히 투쟁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네요, 그죠? 더 열심히 투쟁하실 거죠, 그죠? 네. 네, 우리 성동센터 분들도 다 더 열심히 투쟁하실 거죠, 그죠? 네. 혹시 좀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좀 계실까요? 지영이가 저도 그날 이제 성동에서 활동하는 친구랑 이제 아침에 같이 있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영이한테 전화를 받았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영님이 좀 자리에서 좀 그날 상황을 좀 들려주세요. 그날 새벽 6시경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주영 언니 부분에 이제 성동구에 이제 활동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 개인 번호를 아시는데 한 활동 보시는 분이 주영 언니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새벽 6시에 왔더라고요. 이제 와서 정말 아침 6시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받자마자 전화가 와서 이제 주영이 집에 불이 났고 주영이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전화로 받았어요. 저는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TV를 봤는데 정말 주영 언니 집이 이제 불이 나고 구급차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지지자인 김모 씨가 불에 대피하지 못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주영 언니 집에 갔었고요. 바로 그 전화를 받고 주영 언니 집에 갔었고 이제 집을 보니까 이미 주영 언니는 병원으로 이제 옮겨진 상황이었고 집은 모두 불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활동보조인분이 전날 밤에 11시에 이제 퇴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새벽 2시경에 이제 불이 켜서 그랬고 이제 정리 나중에 되고 보니까 주영 언니가 실제로 그 언니는 보통 전화를 하면 입에 스틱을 물고 이제 전화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119에 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19에 신고를 했고 이제 5분 몇 분 뒤에 바로 이제 도착을 했지만 이제 이미 주영 언니는 돌아가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문도 그 자동문이어서 이제 본인이 열기도 열고 신고도 하고 했지만 이제 대피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걸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희 수정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계속 안 해주는 부분들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많이 좀 변화해요. 이 사건이 정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실제 이제 김주영 동지의 죽음 이후에 활동 보도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서비스가 이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맨날 돈이 없다 그러지만 이렇게 열심히 또 투쟁을 하면 뭔가 또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야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희정 선생님은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투쟁하시겠다, 그것만이 답이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셨고, 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김정 동지가, 그죠? 한마디 그냥 하신다면 밝은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세요. 밝은 메시지요? 네.
네가 좋아하는 굉장히 장미도 좋아하고 자연 같은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한참 가을이 너무 예쁘게 단풍도 들고 그러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며칠 전에 주영이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서 어머 주영이다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언니 정신 차리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주기밖에 안 돼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사람 지나가면 자꾸 뒤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랑 얘기를 했던 게 언니 커피 한잔 하자.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걔는 녹차 라떼를 좋아하고 저는 카페 모카를 좋아해서 언제 한번 언니 얘기 좀 시커하자 그랬는데 하늘 안에 가면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답답한 얘기 지금 이렇게 힘든 얘기도 하면서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겠네 꿈속에. 네. 만나야죠 뭐. 네, 만나면 더 반갑게 많은 얘기 해주세요.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이렇게 결의도 밝히셨다고 저도 만나면 전하겠습니다. 네. 성동센터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한마디 남기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마이크를 요거를 그냥 짧게 하세요. 이게 준비하신 분이라 괜찮아요. 네, 저도 이제 다 이해는 못했는데 기쁘게 만나자, 투쟁에서 기쁘게 만나자라고. 네, 다시 한번. 열심히 투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서 기쁘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결의를 밝혀주셨네요. 우리 성동센터를 대표해서 결의를 밝혀주신 것 같고, 오늘 이야기 해주신 희정님에게도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명 있는지 다 알아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지금 여기 5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실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 장애등급제 고양이 문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이형숙 집행위원장님, 대표님이십니다. 그쵸? 그쵸? 네.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공동 집행위원장님. 네. 네. 이제 정확하게 2년 전 오늘이었어요. 그죠? 저희가 김주영 동지의 그 사고로 미처 이제 뭐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또다시 아마 장례하던 날인 것 같은데. 30일 날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2년 전에 파주에서 있었던 일을.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주영 동지가 그 화재로 그 사망한 날이 저희가 송도에서 FDF 대회가 있던 날이었고, 그렇게 하고 5일 후에 이 강화문 농성장에 노제를 지내고 독집으로 행진하는 도중에 우리 파주에 있는 발달장애인 회장님이 카톡을 올렸어요. 파주에 남매가 화재로 지금 의식 불명이다는 그 카톡을 올리면서 저희가 되게 더 이제 분노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새 어떤 그 분노의 그런 것들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제 어린 남매가 이렇게 화재로 나중에 이제 뭐 사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화재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훈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저희 원고 작가님 손이 원고에 보면은 박지훈 남매가 어떤 관계냐고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냥 경기 도민이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우리 지훈 우리 두 남매도 경기도에 사는 도민이었고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당시 제가 이제 경기 장찬에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 장찬에 연락이 왔던 거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발달장애인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혼자나 아니면 또는 둘이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사실은 이번뿐이 아니었어요. 2012년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그때도 10월 중순경이었어요. 수원시 우리 지동이라는 데에서도 부모님이 그 발달장애인 아이 둘을 집에다 놔두고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갈까봐 방문을 잠그고 일을 갔어가지고 그때도 학대로 두 남매가 다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그래서 그게 큰 사건이 있었 이후에 또다시 똑같은 지훈 남매도 그거와 똑같은 사고가 2012년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과 지훈 남매는 우리 지훈 군은 뇌병변 장애이면서 청각 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보면은 1급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 지우 양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경제성 장애점도 있어서 부모님한테 전에 그 이유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우 양이 13살이고 지훈 군이 11살인데 우리 지우가 지훈을 그렇게 많이 챙겼대요, 동생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그마한 아파트 21평짜리인가 그 자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대출을 무지 많이 받았대요. 요즘 이제 경기도에서는 직장을 할 때는 70~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매일매일 일을 하러 나가야 됐어요. 아버지도 되게 중노동을 하시는 거, 어머니도 파출구나 일용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지우가 지훈이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활동보호도 제도나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해봤냐 했더니 사실은 계속 아이들이 자라면서 위험해서 집에 두는 게 위험해서 사실은 이 사고 나기 몇 달 전에도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활동보조 서비스는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그건 대기자 상태였다고 해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용할 수 없고 좀 대기해라 라는 상태였던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왜 이용을 못 하시니까 주변에서 재판정을 받으면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냥 물어봤더니 장애 재판정 받아야만 신청하셨다 해서 아예 그거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시 이제 지우가 누나고 지훈이가 동생인데 그죠? 13살과 9살, 13살, 11살? 9살? 13살 지우와 11살 지훈이 남매인데 근데 그 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마 아빠는 일을 하러 나가고 지우가 이제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어린 지훈이랑 같이 집을 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지훈이가 시설학교를 다녔어요. 특수학교에 파주에는 시설학교가 있어서 숙식도 가능하고 피트분이 가는 시설학교에 다니는데 그날도 지우와 지훈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하고 나서 지훈이가 배가 고파서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온 배고프니까 지우가 간식을 챙겨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언론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했다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약간의 이렇게 합성 정도의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은 많이 타지도 않았어요, 화재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우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대피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가스를 마시고 집 밖으로 바로 대피했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었고, 아마도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은 대피를 할 수 없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둘 다 거의 내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학교를 다녔던 거네요. 예. 시설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돌아와서 간식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2006년에 사례나 예전에 저도 막 기억나는데 그 정태춘 씨의 노래 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일 나가면서 문장구 갖다 불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 문을 열고 닫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응급 상황에서 네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하면은 문을 열고 나온다든가 바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은이가 활동보조가 필요했던 꼭 필요했던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아버지가 저녁 늦게 왔대더라고요. 8, 9시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3살 그 지우가 만약에 이제 저희 정도 된 3인 비장애인이라면은 11살 날 지훈이를 이렇게 붙잡고도 뛰어나올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제 그 어린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들쳐매고 나오거나 같이 나오기는 13살 그 지우가 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네. 충분히 만약에 그 지우래도 이렇게 판단 능력이 돼서 판단해서 나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걸 못 나와서 아이들이 질식하는 바람에 엄마 아버지가 그게 더 많이 안타까워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동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서 뭐라고 참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 지훈이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됐다라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군가랑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뭔가 좀 대기 상태에 있었던 돌봄 서비스가 만약에 대기가 아니고 됐더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 누가 집에서 같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그 누이는 그런 어린이들이 둘 다 이렇게 어떤 돌봄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그냥 둘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멍난 복지제도의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이런 상황이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가 올해도 발생했잖아요. 우리 송국경 동지 4월에요. 우리 송국경 동지 저는 지은과 지은이 그다음에 주영 동지하고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판정 조사에서 필요 없다고, 활동보조 필요 없다고 해서 활동보조 못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2012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직업 동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충분히 제대로 제도가 서비스가 시행되면은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활동보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라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지훈이 같은 경우도 이 당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활동보조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때 장애 등급을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거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했다가 떨어져서 그나마 받던 다른 서비스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참, 이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 게 참 좀 어처구니 없고 좀 우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지훈 분이 이제 장례식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훈 양이 이제 30일 날 화재로 이렇게 내세 상태돼서 연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고 지훈이는 그 뒤로 한 달 있다가 12월 17일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우 동지 그때 당시로는 9월부터 복지부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그 예산을 그 국회에 올렸는데 예산이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60억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그 예산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영 동지도 사망했고 그다음에 지우 동지 또 사망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훈 동지도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12월달에 저희 생각나죠. 계속해서 여기 광화문에서 대선 후보자들 계속해서 우리 그 후보 하고 뭐 정신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지훈 동지 이제 사망 소식이 저도 카톡에서 들었어요. 아침에 박지훈이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실 이제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휴지를 틀었어요. 아침에 그때 한 10시 반쯤이었는데 회의 끝나고 화장실을 가려고 딱 했는데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당장 장례식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화장실은 뭐 제게도 그냥 화장실 주머니에다가 그냥 입은 채로 아침에 출근한 채로 일단은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지훈이가 그 사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떠나고 나서 사실은 지훈 어머니 아버님을 몇 번 찾아뵙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파주에 우리 부모연대 연대 단체가 있어서 연락을 하지만은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를 못 뵀는데 저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우 양 같은 경우도 고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거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장례식장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우리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 지훈 군은 좀 이렇게 서울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벌써 이미 거기 가니까 그 시설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사연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부모님과 이미 합의를 막 끝내는 상황이었어요. 대충 해서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한테 설득을 해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설득을 해서 간신히 그러면 서울로 옮기자는 합의를 내서 다 끝내서 서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시간 만에 마음을 바뀌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니네들 가라. 우리는 시설학교 선생님들하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례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뒤로 화장실을 그 뒤로 못 갔어요. 화장실을 그 뒤로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도 많이 힘들었죠. 한 달 동안 지훈이 병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아무것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서울로 가겠다고. 서울로 가겠다 해서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서울로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것은 그날 비가 무지 많이 왔어요. 옮기는 둘째 날에. 그런데 어머님이 그전까지 고향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서울로 오시고 나서 본인이 직접 다른 우리 장인들 오면 다 식사 대접밥 다 해서 어머님 힘드신데 앉아 계시다고 누워 계셨더니 어머님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잘했어. 우리 장인 동지들 많이 왔었잖아요. 장례식에.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님이 자기 밥 먹고 힘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지들을 보고 지우와 지훈이의 죽음을 기억하고 뭔가 투쟁하려는 동지들을 보고 좀 힘을 얻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날 기억이 나는데 직접 운전하셔서 막 짐도 싣고 오시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지우, 지훈이 그리고 김주영 동지의 죽음으로 결국은 또 많은 좀 투쟁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투쟁들로 이제 활동보조 제도도 조금씩 더 확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되돌아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두 분 마지막으로 이영수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김희정 팀장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좀 이제 정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예, 먼저. 네. 그때 복지부는 분명 2012년도에 말했어. 24시간 보장하겠다고 3주까지, 1일 3주까지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약속 지켰나요? 아니요. 네, 지켰으면 아마 송국현 동지나 오시석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거짓행위하는 이 복지부와 이 정부한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에도 말한 것처럼 장애 판정, 종합 판정 시스템을 만든다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거짓 불행일 것 같아요. 거짓 불행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그런 체계가 전달 체계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동지들 아니면은 활동보조 제도가 필요한 우리 장애인들 아니면 장애 등급제 때문에 다른 전달 체계를 못 받는 장애인들은 계속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말자. 알겠습니다. 제대로 싸워야 되는 메시지 해주셨고요. 네. 김희정 팀장님. 네, 앞에서 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별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장애 당사자들 저걸 하면은 지금 이 길이 되게 멀고 험난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점수를 매겨서 50점, 60점 그렇게 한다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노릇이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끈질기게 길게 가자고. 지금 우리가 힘을 내야지 우리의 뒤에 오는 장애인은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길게 줄기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두 분에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 농성장에 9분의 영정이 있어요. 9분의 영정이 있는데, 김주영, 박지우, 박지훈, 그리고 송국현, 오지석. 장애 등급 때문이 아니었다라면, 활동보조인만 잘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아직까지 다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동지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가, 구멍난 복지제도가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제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좀 하면서요,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건 다 뭐죠? 뻥이에요, 그죠? 예산이 없다는 건 다 뻥입니다. 투쟁하면은 다, 네, 맞아요. 예산이 없다는 건 다, 예산이 없다는 건 다 100% 뻥입니다. 투쟁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처음 시작할 때, 중증 장애인한테 비서를 붙여달라는 얘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죠? 꼴랑 10몇 억으로 시작된 지 이제 불과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예산이 이제는 정말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이에 석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우리들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는 광화문의 와라에 2개 있는 고정 코너 중에 하나죠. 네, 다음 코너 한번 모셔볼게요. 자, 민중의 날씨 양유진 동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나오는구나. 하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또 다시 일주일 만에 찾아온 광화문 와라 민중의 날씨 코너입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아직도 낯선데 입이 안 익어요. 이 코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 일정 동안에 이제 지난 수요일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단신처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민중의 날씨 코너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이죠. 목요일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노들장애인 이야기 이렇게 현장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시죠? 네. 네. 놀라셨죠? 네. 네, 저번 주에 혼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마이크 놓고 계세요. 카메라 좀 이렇게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와요?
상관없어요. 많이 안 봐. 카메라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지난 23일이죠. 지금 장애인 교육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좋죠. 이거 괜찮죠? 있었는데 계속. 네네. 장애인 전체 교육 예산이 30%가 삭감될 것이다. 라고. 30%? 네, 30%. 와, 말도 안 되는 30. 네. 네. 그래서 장애인 교육권 연대 그리고 서울 장애인 부모회 그리고 노들야학이 함께 모여서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이제 무상 보육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 교육이다 보육이 아니라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을 다 지방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는 또 이제 허덕허덕이면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 예산, 교육 예산, 특히 교육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엄청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요. 그 사진 봤어요. 사진에 이제 그 되게 인상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네. 준수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뭐 이런 얘기죠. 준수가 온 줄 알았어요. 비슷하죠. 네.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오리지널 한번 보여줄래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현장에 아니, 계셨죠?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이거 한마디만 해줘요. 이거 나오기 텐데 해주세요. 그냥 말만 해주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정말 깎을 것 깎아야 됩니다. 정말 분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5월달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깎을 것 깎아야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깎을 걸 깎아야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교육감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교육감님과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바로 오늘 오후 한 5시쯤인가 조희영 교육감과 면담이 있었다고 했는데 면담을 했대요? 예, 오늘은 잡혀 있었대요. 그 노들대학 관계자한테 직접 소통한 거고요. 네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 플러스 해서 노들대학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그리고 장애인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를 좀 전달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는 참으로 구름 낀 날씨이지만 지금 다시 맑아지는 기운을 볼 수 있고요. 날씨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하나인 네, 거예요? 지금? 날씨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소리 들어가지고 어차피 늦은 거. 네, 음악이 끊겼나요? 더 틀어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날씨 소식인데요. 시설과 관련된 날씨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네, 인강원 대책위. 인강원은 어딘지 다 아시죠? 그 도봉구에 있는 인강재단에 있는 이제 산하 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인강원에서 이제 여러 장애 인권 침해 일과 그리고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인권 침해와 횡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인강원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당한 재판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보건구청에서 어제 3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판은 9월 16일, 29일 이렇게 1, 2차 공판이 있었고요. 그 공판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 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 직접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뭐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게 이제 그 인강원이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의 시설인이 이제 지적장애인 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것이 1부터 10까지 세봐라. 올해가 몇 년이게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작년은 몇 년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이분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효과가 없음을 이제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고 뭐 판사나 뭐 검사도 그런 감수성이 전혀 없는 걸로 좀 드러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서울 장차연에서는 또 장애 여성 공간과 이야기를 한 결과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옆에 같이 뭔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되게 그 고압적인 분위기에 그런 재판장에서 이렇게 피해자 당사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요.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죠. 저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나요? 있어요. 여기 봤는데, 여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전 시설장과 생활자율교사, 보원장 등 3명을 구속했었고, 현 이사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는데, 얼마 전에, 10월 1일과 6일 2명이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정, 보석, 너무 화가 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당한 수사를 좀 요구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강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 문제에 우리가 좀 반짝반짝 해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우중충한 것 같아요. 너무 우중충해요. 네, 포성포성한 시설,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서 함께 투쟁투쟁,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없어요. 원래 11월 1일 날 범국민대회가 있죠. 네, 얘기해 주는 거 가세요. 네. 이건 예보네요. 일기예보. 네. 일기예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1일 날 세월호 참사 200일. 어저께 또 항구의 시신이 수습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11월 1일 세월호 200일, 그리고 의료민영화 반대, 그리고 쌀 개방 반대 등등의 이슈들을 가지고 청계광장에서 오후 5시에 의미 있는 또 이제 행사 집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전장현에서 진행하는 아마 사전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광장 근교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일정이 확정되면 함께 공지해서. 내일 모레인데 아직 일정이 확정 안 됐어요? 네, 게릴라 콘서트 하세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반짝반짝 투쟁 이야기를 토요일 날 또 불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민중의 날씨 양유진이었습니다. 안녕. 네, 고생해주신 양유진분들께 또 박수 주세요. 이거 어때요? 고적 코너인데 우리? 괜찮아요? 이거랑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뜨거운 안녕 있죠? 뜨거운 안녕. 뭔지 아세요? 뜨거운 안녕? 네, 한명희가 나와서 했던 뜨거운 안녕과 양유진이 나와서 하는 이 민중의 날씨 두 개가 지금 고정 코너예요. 고정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반응이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까 그 인강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계속 우려되는 게 그 가해 당사자들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설 안에서 이제 뭐 어떤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생활인들도 그렇고 만나는 거가 뭐 금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언을 계속 뭐 번복을 한다던가 뭐 어떤 우리는 시설 아니면 뭐 여기가 너희의 꿈과 같은 보금자리야라는 이런 회유라던가 뭐 알게 모르게 협박이라던가 이런 2차, 3차, 4차 뭐 이런 피해들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인강원의 그 시설 측과 어떤 시설 생활인들의 부모님들이 인강원 앞에서 시설 폐쇄를 반대하는 뭐 간단한 뭐 퍼포먼스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시에요? 나 맨날 내 걸로 촬영을 하니까 몇 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네. 엔딩 음악이라고 써있으니까 엔딩 음악 한번 주면 끝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광화문에 와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고, 저희가 농성이 길어지면서, 나 좀 시끄럽네요. 좀 줄여주세요. 미안합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광화문 농성장의 어떤 공식적인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번까지 어쨌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될 건데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좀 더 풍부한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엔딩 멘트를 써주셔서 멘트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의 젊은 철학자 재밌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작가님 안 보이네? 자, 이거 성철이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웃어서. 난 당연히 쓴 줄 알았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잖아요. 이탈리아의 젊은 철학자 라짜라토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권리를 사회적 부채로 전환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권리는 천부인권으로서 인간이 수천 년을 통해 얻어낸 것인데요. 이러한 권리가 부채라는 개념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돈과 경쟁, 이윤이라는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철학, 이념, 양심,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우위에 서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저희는 그려봅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돈과 경쟁, 이윤보다 생명을 이라고 외치며 올바른 사회적 권리가 보편화되는 그 날을요. 꼭 올 거예요. 함께 해요. 네, 오늘 방송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의 어떤 기본권이죠, 그죠? 사람의 기본권을 우리가 여기 엔딩 멘트에 있었던 것처럼 예산으로 돈으로 쇼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산이 없다는 건 100% 뻥입니다. 네, 저희 요즘에 서울시 어떤 자치구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제 투쟁을 하고 나서 확실히 늘었어요. 다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건 다 뻥입니다. 열심히 투쟁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엔딩 멘트대로 우리의 권리가 사회적인 부채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4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별일이 없는 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